안녕하세요. 승자의 강의로 찾아온 허반석입니다. 오늘 ISC 지난 4월 8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의 영향도 있고요. 조금 섹터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 그러면 이쪽 섹터도 일부 담겨져 있고 이쪽 섹터도 일부 담겨져 있어서 100%의 포트폴리오를 현금을 포함해서 어떻게 잘 안배를 할 것인가. 그러면 한쪽 부분에서 수익이 잘 나면 그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수익 극대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면 그 와중에 한쪽에 담겨져 있던 섹터와 기업들이 야금야금 따박따박 상승을 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이어져 나가고 한쪽에서는 바닥부터 매집해 놓은 기업들이 올라와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을 이루어서 돌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시의적절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 ISC라는 기업을 주유소에서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나와서 혹 4월 8일 이 부분들을 ISC를 가지고 오셨던 또는 ISC를 방송을 통해서 혹 포트폴리오에 담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ISC의 흐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C의 전략부터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늘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차트상 추세 하단에서 조금 접근을 하셔야 혹 시장의 영향이든 기업 고유의 영향, 위험으로 인해서 추세가 조금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두 번째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그 추세를 일부 이탈하더라도 금세 그 추세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 힘이 체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가시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겁니다. 이 기업은 미래 먹거리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지? 이 기업은 앞으로 추세를 이어가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금세 떠오르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여실없이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기억하고 그리고 매수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얼토당토 않는 이슈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들 추세 고점에서 누군가는 여기가 수익 극대화 자리인가 아닌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서 매수를 하는 그 실수, 우를 범하시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세 가지로 꼭 나눠봤습니다. 차트상, 숫자상, 모멘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차트상 고점에서 매수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ISC 오늘 과연 어떠한가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ISC 차트를 열어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그을 때에는 가장 저점 구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저점,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두고 본다면 라인을 이렇게 저점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그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를 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라는 게 그리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추세가 100%딱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보다도 이 기업의 추세를 어떻게 차트를 열어놓고 그려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 추세상 이 기업이 지금 고밸류인가? 고밸류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떻고 시가총액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셨을 때의 추세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 있는데 동일한 것은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맞아떨어지고 있고
이 추세선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지점들이 바로 현 구간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세선 하단으로 깊게 떨어졌던 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조금 내려왔던 20년도 3월 기준으로 그 추세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세상 저위험 구간인가 1번에는 부합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21년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년도 매출액은 1,200억 원 정도인데 19년도 대비 YOY 기준으로 38%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1억 원으로 19년도 대비 80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20년도가 차트상 고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21년도를 또 짚어보면요. 매출액 약 1,500억 원 기준으로 20년도 기준 23%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1억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20년도의 영업이익은 350억이죠. 350억 기준으로 해서 20년도 기준으로 93% 이상 성장한다라는 포인트 살펴볼 수 있습니다. PPT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35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93%라는 부분, 350억의 영업이익이 달성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우려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된 섹터입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단가 상승도 이 기회에 조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중에서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이 ISC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테스트 소켓은 소모성 부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향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은 수주를 요청을 받을 기업인데 소모성 부품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 조금 더 공정이 복잡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은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승전결 마지막 최후의 변론 시간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ISC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적이 2017년도 20.4%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 ISC 올해의 모든 실적과 추정치를 합했을 때에 2017년도의 영업이익률 20.4%를 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향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비메모리 향 단가가 높다, 영업이익률도 좋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차트의 추세선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이익률까지도 2017년도 가장 좋았던 때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차트를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2017년도에 가장 좋았을 때가 25,000원 수준의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그 2017년도, 18년도의 영업이익이 12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 3배에 가까운 350억이라는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올해 달성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올해 350억 그리고 2017년도에 120억 원 정도의 수준 거기에 3배라고 한다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에 적어도 5만 원
언저리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고점 영역인 역사적 고점인 4만 원 언저리까지는 아주 롱텀 전략으로 갔을 때 굉장히 무난한 그리고 가파른 상승세가 섹터가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세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본다면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테스트 소켓이라고 한다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발주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 소켓 기업들 중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과 좀 구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쨌든 간에 고밸류에이션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로 인해서 ITMTC라는 회사를 분할 설립을 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연결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영업이익이 350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변경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350억은 분명히 더 넘으면 넘었지 거기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하반기 연결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이 ITMTC의 연결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우상향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까지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약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은 10%인데 지난번에 10%를 담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5%에서 10% 내외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무방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관점 롱텀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4만 원까지도 수익률 극대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달성했을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았던 2017년도에 20.4% 영업이익률 넘어설 것이 굉장히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향 매출은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증대시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동사의 60% 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ISC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부터 차트선을 여러 가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 그리고 차트 바닥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선들을 한 3가지 정도로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차트 저점 구간들을 좀 그어보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 라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저점 테스트,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현 구간에서는 이 저점을 조금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뭐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이탈했다가 반등했듯이 일부 이탈을 하더라도 금세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차트와 거의 맞닥뜨려 있다라는 추세선과 맞닥뜨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전고점 영역인 4만 원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 점쳐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리는 부분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고 댁에서도 한번 이 추세선을 그어보시는 것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승자의 강의에서 오늘 뜨거웠던 부분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 한번 빠르게 시간이 되는 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적어도 월 400만 원 이상 가량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고용 지표가 회복되고 경기 회복이 조금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까지도 우리는 고려하겠다. 실질적인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연준에서는 누누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입맛에 따라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주가가 갈 때가 있고 좋아도 갈 때가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의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으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가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푼 규모가 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5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보면 5,500조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 끝자리는 좀 뺀다 하더라도 21조 달러 규모로 보고요. 한국의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조금 환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조 달러라고 한다면 결국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다 합쳐서 3년 동안 모두 다 사들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만큼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조금 튈 수 있다. 다만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게 튀어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냐? 어느 정도 어느 섹터에서 올랐냐 보면 에너지 전기 그리고 중고 자동차, 가솔린, 천연가스나 난방 쪽에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최대 속류관 파이프라인 기업이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국제 유가가 조금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노이즈, 잡음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속류관 해킹 공격 부분들에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용 회복, 일자리를 찾는 시간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요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항공료 운임 같은 경우에는 10% 상승하고요. 중고차, 신차의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쇼티지 영향이죠.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10%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숙박에서의 8% 상승, 그리고 컴퓨터 부품 관련된 부분도 반도체 영향이 있기 때문에 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 외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0.3% 전월 대비 0.3% 올랐다라고 볼 수 있다. 항공, 중고차, 숙박, 컴퓨터 현재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물가 쪽에서는 급격한 반등이 나와서 연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4.3% 심각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외의 섹터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이다. 당연히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수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부양책의 돈을, 현금을 살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본다라고 치더라도 그 외의 섹터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연준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정도다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이대로 계속 시장의 위험 요소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여파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커머더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결국엔 금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앞으로 다시 달러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외인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자산 가치의 안정화가 일어나면 물가도 조금 안정화되는 그러한 이 사이클을 좀 밟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자연 긴축 효과가 우리 시장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자연 긴축 효과가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시작되기 직전도 아니고 시작을 워밍업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 있고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본다 하더라도 인도나 아니면 일본이나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좀 넘어가는 모습들로 보았을 때에는 고용과 경기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지표의 개선이 있어야 연준은 테이퍼링도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니라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있어서도 금리 인상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하듯이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까지 1년에서 2년여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미국의 S&P 500 지수나 뭐 이런 지수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했던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다시 주가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해야 돼라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직까지 지수 자체의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위치를 이러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위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물가와 주가의 조금 상관관계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내리고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물가와 주가가 같이 오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오르지만 주가는 내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끝에 가서는 물가와 주가가 함께 내리는 시절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물가는 내리고 주가는 오르는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물가와 주가가 같이 오르고 그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 구간에서는 아직 물가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자산 가치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본다면 2단계 부분 2단계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그 어딘가에 현 시장의 위치는 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3100선을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주가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3100선 적어도 3000선을 유지해주고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봉의 상승 추세에 조금 완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현 2단계 구간 어디쯤 우리는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도주 버티기라는 부분 제 표현으로 하자면 수익률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의 주가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위치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트상 그 기업의 차트 그 흐름 추세가 어딘가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차트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조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장의 위치 2단계 물가와 주가가 같이 오르고 그 다음 스텝은 물가가 오르고 주가는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 3단계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갈 때에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은에서 테이퍼링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들이 2, 3주 전 한번 뉴스화된 적이 있지만 그 부분들 미국 주도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특히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꾸준하게 트래킹해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기까지 길게는 2년여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그 어딘가의 시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변곡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을 때 시장 전체가 한번 들썩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 우리는 2단계 어딘가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뉴스로 너무 겁을 줄 때 그리고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도세가 짙을 때 지금 현 시장에서는 5월 3일을 기점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재차 나오고 있고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6조 7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장입니다.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6조 7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공매도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움츠려 있었는데 그 시장을 오픈해 보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기업들 여실없이 조금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 어느 기업이셨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매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대차장구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전환사채 발행 미상환 전환사채가 조금 많은 기업들,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 주가를 유지하기에, 추세를 유지하기에는 그 추세 유지의 뒷받침, 베이스가 되는 그 실적이 밑받침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가 조금 떠 있다라는 느낌, 바닥이 조금 탄탄하지 않다라는 느낌, 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지없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다라고 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호텔신라였죠. 하지만 호텔신라는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뭔가 개선되는 여행 그리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들을 내실화를 다지기 위하여 일평균 객실료를 낮추고 객실 점유율, 손님들을 더 많이 받아서 이익률을 증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시아 권역에서는 제주도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주도로 많이들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면세점 관련된 부분들도 출입국이 이제 서서히 재개가 된다면 더 좋아질 일들만 있는 기업들. 하지만 1분기부터 먼저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유심 있게 살펴보면 공매도 타겟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력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필요성 여전히 시장에서 강하게 말씀을 줄 겁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약 2년여의 시간 뒤에 금리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실적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이 주가가 떠 있는 기업들,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러한 기업들만 조금 주의를 해 나가신다면 적어도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은 시장의 우상향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불쑥불쑥 변곡점은 분명히 나옵니다. FOMC 회의에서 뭔가 점도표가 변하거나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서서히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고밸류에이션 평가 기업들은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시청자분들 시장에서 꼭 좋은 수익률 이어가시고 잃지 않는 안전한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